소나무당은 이번에 저 총선에서 저 몇 번 당번호 받으셨습니까? 저희 29번입니다. 29번이에요. 아니 원내 인사가 한 명도 없으니까 네. 내가 가나다라로 하니까 차라리 가가호 이런 당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 소나무당 시읒자가 들어가니까 29번이에요. 근데 아. 29번 좋아요. 예, 우리 대표는 이미 구속되어 있다. 29번. 아 이미 구속돼 있다. 예, 29번.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없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2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아 저희 장르만 여의도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어제도 대파 논란이 한번 대차게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여러분께 소상하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저희 아주 매운맛으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뉴스 그리고 뉴스에 대한 논평들 좀 나눠 볼 텐데 오늘이야말로 정말 매운맛들입니다. 예, 한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외곽 조직 선봉장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죠. 동탁 역할의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당직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외곽 조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소나무당 시원한 맛을 또 담당하고 계십니다. 피톤치드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 심우룩을 담당하고 계신 새로운 미래 박원석 공동선대위원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가 왜 시무룩이에요? 요즘 분위기가 네. 괜찮아요? 아니 좀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그러세요. 있어요?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 일단 세종갑에서 또 소식이 있었고 아, 여러모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도 잠시 후에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계에 폭탄이 돼버린 장르만 여의도의 도화선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죠.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정프로가 한 겁니다. 희한하게 우리 신혜영 기자가 뭘 자꾸 터트립니다. 그 도화선이 되고 있어요. 예, 오늘은 좀 매운맛들 계시니까 우리 너무 그죠 자극하지 않고 이분들이 알아서 그냥 터질 수 있게 예, 분위기 조작만 좀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뉴스와 함께 세 분들의 매운맛 논평 한번 좀 가볼까요? 어떤 뉴스부터 가봅니까?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박근혜 만난 한동훈. 예, 진짜 따끈따끈한 뉴스. 만났어요? 예, 11시에 만난다고 했거든요. 예. 아마 지금 이제 사저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민이 처음 뵙겠습니다. 상민 대신 네. 자,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게 그 비대위원장 취임 처음입니다. 아. 네, 처음 만난 거고 혼자 간 게 아니고 대구 달성갑에 출마하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 네. 그 자체인 유영아 변호사와 함께 이제 방문을 했고요. 전에는 수사하시면서 만났겠죠? 뭐 그렇죠. 아마도? 다른 장소에서 네. 사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뭐 만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네. 아무튼 자, 왜 만날까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 그것도 언제적이냐 이런 분석이 있고 실질적으로 좀 결집 효과가 있느냐 의아함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도 만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선거 15일 앞두고 대구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자, 그래서 집도끼를 단속하는 차원인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뭐 감옥에 갈 분들이 정치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다녀오신 분은 만나도 만나도 되냐?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관련한 한동훈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이어가죠. 사면 받은 것이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그럼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으로서의 전직 대통령 찾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만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네네네네. 그분들이 지금 조국이랑 이재명처럼 정치한다고 하느냐 일당 되려고 하느냐 어떻게 그 둘을 엮느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것이죠. 네, 네. 네. 자 어떻게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 거, 요거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거로 보고 계시는 거죠?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이제 그 보수 대결집에 아주 필요한 잘한 일이고요. 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검사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은 이제 전혀 다르다. 검사 때는 이제 그 맡은 바 직분으로 수사한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정치인은 보수를 대결집시키게 되는 네. 그 점에서 이제 그 혼동하면 안 된다. 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명 조국 대표는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역사의 법정으로 넘어간 거예요. 역사의 법정. 현실 정치를 안 합니다. 근데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내가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 보자. 네. 혹시 내가 이게 배지 달면 대법원에서 좀 이게 연기해 주겠지. 또 이게 내가 배지 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막 이러면 이게 내가 대통령 되면 사법 리스크 좀 없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자. 이게 바로 법치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국 이재명 법치를 파괴하는 거예요. 아. 그 점에서 저는 네.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네, 시작부터 네, 매운맛으로 갑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 속이 좋다. 대인배다. 아,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아니 솔직히 저 같으면 안 만나실 것 웃는 같은데. 낯으로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를 지키려고 했는지 무슨 네. 큰 뜻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윤 대통령 내외도 만나서 3번이나 만나서 그때 만찬도 하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지금 만났잖아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받고 재판받을 당시에 엄청나게 억울해하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나를 탄압하는 거를 도대체 용서할 수 없다, 모욕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때 네. 서정욱 변호사도 맞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저하고 방송 같이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막 화를 냈었던 아, 그래요? 거거든요. 야, 근데 진짜 역사는 아이러니하다. 아, 그런데- 이렇게 또 위치가 바뀌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제 와가지고 검사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 다르다? 언제 지킬한 하이드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건데 사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심리학 박사 수료잖아요. 네. 박사님이셨어요? 저는 박사 수료. 아. 예, 제가 학부 때부터 심리학만 계속 공부를 심리학을요?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네. 정치가 정말 비정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물론 서정욱 교수,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은 뭐 그렇게까지 심도 깊게 막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방송 나와서 하라 그러니까 괜찮은 얘기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분들을 만났을 것이다.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모든 게 다 정리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매우 잔인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야 될 이유는 뭐였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저는 네. 그 유영하라고 하는 사람을 골모를 집어넣는 잘못이다. 물론 여기서 도태우 변호사가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서 섭섭하겠지만 네.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대인배다. 정말 속이 좋다. 네. 하는 거죠. 박 전 대통령 대인배사. 아. 정말 대인배예요. 예. 하늘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박원석 위원장님. 글쎄요, 뭐 대인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목적 의식은 뚜렷한 거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어쨌든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배경 아니고서 유영하 변호사가 어떻게 공천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 총선에 이른바 이제 찐박 그 공천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 도화선이 유영하 변호사 공천 문제였어요. 네네네. 다들 기억이 유승민 대표 공천을 안 줘서 이 찐박 공천 사태, 도장 들고 나르차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히려 결과였고요. 발단은 송파에 유영하를 공천하려고 한 걸 김무성 대표가 안 받은 겁니다. 그렇죠.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예. 된다. 그렇죠.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이게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네네네. 어쨌든 본인 옆에서 마지막까지 이른바 이제 본인을 지킨 거고 사실은 감옥에 있는 동안 거의 유일한 소통 창구가 유영하 변호사였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의미부여를 크게 하고 있는 거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굴욕이나 또 인간적인 그 상처가 있을 텐데 참은 거죠. 어쨌든 공천 받았지 않습니까? 뭐 일종의 성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간 거는 뭐 집도끼 단속하러 간 거죠. 근데 저는 요즘에 이게 궁금한 게 실제로 대구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면 보수가 효과가 있냐? 결집해서 지지율이 그게 올라요? 예전만은 아니지만 네. 여전히 그 상징 자산으로 효과가 있어요. 있어요. 때문에 저는 특히 이제 그 장년 보수층 음. TK에 거기서 약간의 지금 그 이를테면 이제 결집이 좀 이렇게 이완될 만한 그 최근에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결집이 이완되면 다른 아니 그거 안 가요. 안 가는데 네. 어디 안 가지만 이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버린다거나 네. 아. 여론조사에 반응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약간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이제 집토끼 다지는 차원에서 간 거고 실제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그게 보수층 결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숫자로 검증은 안 됩니다. 그러나 있을 걸로 보고 네. 일종의 이제 상징 자산을 이 다독이는 차원에서 이제 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험성 방문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가서 뭐 별 얘기 했겠습니까? 그 핵심 그냥 지지층들은 진짜 이제 만나면 분위기가 좋고 막 칭찬을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정통 강경 보수층에서 상당히 이탈 여론조사에 응답도 안 하고 네. 이런 데 투표 안 하겠다는 분도 꽤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투표장으로 모시고는 이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거든요. 예. 전부 이제 그러면 보수가 대결집되는 거예요. 근데 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본인은 어쨌든 지키려고 노력했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고 되게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쪽에서 이제 이 박근혜, 뭐 박정희 이런 분들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모욕했던 그 정말 제일 핵심 인물들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그게 다 해결이 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거의 지금 인지 구조화가 없어요. 아니야. 구조화가 뒤에서 이게 구조화스럽지 다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보복으로 이게 다 수사했다 크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차원에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잡아였다. 근데 그 검찰은 실무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층에서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나 한동훈 지지로 이게 네. 다 돌아섰고요. 아니, 그리고 근데- 정치라는 게 DJ하고 JP는 이게 중앙정보부 창설해서 DJ가 제일 피해자인데도 DJP로 정치하잖아요. 네. 정치의 영원한 적과 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게 힘을 합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강아지를 키우더라도요. 강아지요? 내가 엄마인데 그 아들에게 강아지에게 맛있는 먹이를 좀 줘라 그러면은 먹이를 들고 가는 사람은 아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 강아지는 엄마보다는 아들을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뒤에서 뭔가 배후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실행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사람에게 사실 감정이 쏠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네네. 지금 서정호 변호사 말대로 하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뒤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제 앞에서 행동을 한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보일 텐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분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네. 괜찮아지나 보죠. 그 얘기를 지금 따지는 건 무의미하고 네. 이미 지난 대선에 최대 결집을 해가지고 그걸 한 번 넘었잖아요. 네. 자, 근데 이런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힘이 빠지면 잠깐 잊었던 감정이 되살아나요. 이 정치가 원래 그런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이 거의 보수의 불가피한 대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TK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킨 거에 유감이어도 지난 대선에 결집해가지고 정권을 만들었는데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정권 재창출하는 게 오히려 여기 끌어안고 있으면 부담된다는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전 정치라고 보고.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좀 묻어두는 거군요. 아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 가가지고 네. 집도끼 단속할 때가 아니에요.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걸 보십시오. PK 전선이 다 무너졌어요. 게다가 해운대 갑 같은 데가 부산에서 사실은 불패의 네, 서울의 네. 강남 같은 곳입니다. 주진우 거기서 비서관. 오차 범위 내에서 지는 걸로 나와요. 대통령의 최측근이.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도 지금 TK에 가서 뭐 네.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집도끼 다지고 이 선거를 몰라서 이래요 지금.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낙동강 전선도 다 무너지고 서울 수도권은 지금 처참한 수준이에요.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 보기에 이거 만회하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요? 윤 대통령 용산과 거리두기밖에 없어요. 디커플링밖에 없어요. 탈당시켜라. 근데 디커플링을 초장에 했잖아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네. 당신 물러나라. 네. 한동훈은 뭐 그럴 수 없다. 그때 한동훈의 주가가 최고점을 찍으면서 지지율을 쫙 끌어올렸어요. 그 용산발 디커플링이었던 거잖아요. Anyway, 네, anyway. 그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한동훈으로도 윤석열 심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을 약간 윤석열 심판의 대안처럼 봤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초록이 동색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 주저앉은 거예요. 한동훈 그래도 이종섭 개인도 때가 들어오라고 하고 윤석열 네. 대통령도. 근데 하잖아요. 이종섭 때 네. 들어온 거는 들어와서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대사입니다. 지금 회의 참석하러 들어와 있는 예. 것일 뿐이고 의대 정원도 약간 깜짝서 비슷하게 했는데 정원 문제는 불변이다. 아.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전공의들 뭐 처벌이나 이런 거 좀 유연하게 해라. 이런 건데 디커플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커플링 하면 보수표가 안 모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봐야죠. 전체 표의 총량으로 보면 네. 정권 심판표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 보수표는 어디 안 간다는 거예요. 네. 어디 안 내려와야 가요. 되는데. 그리고 보수의 장년층들은 네. 이분들은 식사는 안 하셔도 투표는 하시는 분들이에요. 때문에 선거날 되면 투표하러 가십니다. 굉장히 투표 참여율이 높은 분들. 그럼요. 굉장히 네. 높아요. 아, 근데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여권 내부에서 지금 수도권 민심 너무 안 좋고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관 중에 하나로 지금 대통령 탈당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이참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다. 그러면 비웃었어. 지금 이제 강력하게 윤석열, 한동훈 투톱 운명 공동체로 이게 뭉쳐서 이기자는 게 압도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이간질 그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간질이다. 예. 지금 이제 이번 선거는 선거가 아니고 전쟁이에요. 백석 제2의 건국 전쟁이에요. 저는 6.25 전쟁으로 비유하면요. 낙동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이번 총선을 전쟁 제2의 건국 전쟁이다. 건국 전쟁. 제2의 건국 전쟁.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길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좌로 아니 가느냐? 선거가 무슨 전쟁이야 저는, 전쟁은. 저는 그래 봅니다. 아니 프레임을. 지난번에는 자, 보수, 근데 보수 유튜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차별성을 둔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둘이 한 팀이 됐어요? 지금 이게 원팀으로 가는 거고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낙동강을 예. 사수합니다. 6.25처럼.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인천 상륙작전.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사수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낙동강에 침투하려는 민주당 후보들 침투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김두관부터요 전재수 여기까지 한 9석 김두관이 의원인데 뭘 낙동강 침투를 해. 저는 그래 봐요. 자 그러면 이게 전재수가 현역 의원인데 무슨 침투를 해? 두 번째 변수가 이제 그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을 앞서는 그게 병곡집이 됐죠. 인천. 지금 인천 이게- 상륙작전. 예, 그게 인천 상륙작전. 지금 오차 범위로 이게 근접하고 있는데 바닥 민심이 좋아요. 아. 자 원희룡 후보가 네. 이재명을 앞질렀다. 이러면 확 판도가 바뀌어버려요. 아, 인천 상륙작전을 한 다음에 원희룡이 메가더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 서울 탈환 작전을 갑니다. 서울 수복. 그게 아, 나경원 서울 의원부터 그러니까 결국 낙동강을 사수하고 네.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네. 수도권 서울을 탈환한다. 이게 3단계 큰 아. 대전략입니다. 오케이. 결국은 이게 보수가 이깁니다. 오케이. 우리 이거- 보수는 네. 자유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국하고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한 이런 정통 주체 세력이에요. 따라서 이제 국민이 그렇게 보수를 네.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거- 만약에 지면 그러면 건국 실패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그럼 완전히 저쪽으로 이게 기울게 되는 거예요. 아, 건국 실패가 아니고 서정욱 변호사는 그때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다 이러고 다닐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방송을 잘 박제해뒀다가 서정욱 방송 은퇴용으로 써야 돼. 선거 끝나고 나서 내가 이거 반드시 내 서정욱 방송 은퇴용으로 쓸 거고. 네. 3당 언급하셨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대로라면 만약 보수의 정신세계가 이런 거라면은 백석 이하예요. 백석 이하고 TK 자민련 가는 거예요 지금 아. 분위기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 민심이 뭔지를 저는 몰라. 그런 의미에서 서정욱 변호사를 응원합니다. 근데요. 예. 4년 전에 저희가 대참패를 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이긴다고 생각하는 자가 집니다. 근데 아. 지금은 보수가 위기다. 예. 진다. 민주당 이긴다죠. 그러면 이게 민심은 결과는 거꾸로 놉니다. 아. 지는 걸 알고 있을 때는 안 집니다. 아하. 원래 이게 이긴다고 생각할 때 지는 거예요. 자만하면 저는 희망을 지는구나. 가집니다. 좀 아까 예. 뭐라 그랬어 보수가 이긴다며. 그건 제가 희망이고 지금 이게 희망이고. 위기라는 게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 총선은 제2의 건국 전쟁이다. 네. 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기 메가더 상륙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선희룡의 상륙작. 선거를 그러니까 선거를 내가 원희룡.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절대 그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치 평론도 해서는 안 돼요. 선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아니, 또 신한일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상대는 오늘 제일 자, 좋아하시네요. 보세요. 전쟁의 상대는 공존할 수 없는 네. 한쪽을 멸해야 될 대상이에요. 네. 근데 정치의 상대방이 우리가 공존할 수 없는 상대를 멸해야 될 대상입니까? 정치는 공존해야 돼요. 네. 이래서 지금 이 양당 정치가 위험한 거예요. 이걸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한쪽을 절멸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져올 정치의 결과가 뭐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이 발목 잡고 한쪽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한쪽은 계속 탄핵 얘기하고 야당만 되면 탄핵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가. 네. 자, 좀 정치의 원 뜻으로 좀 돌아오자 예. 말씀 좀 주신 것 같고요. 다음 뉴스 가볼까요? 보수의 건국 전쟁 플랜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로는 네. 아니 야당으로 건국은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된 지가 언젠데 무슨 건국 전쟁을 해 진짜. 아이. 예, 제2의 제2. 자,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뉴스요. 네. 두 번째 뉴스. 자,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면 두 번째 판사 만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부로 갔습니다. 10시 반부터 지금 대장동 재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서초동에 간 게 한 2주 만인데 일단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된 재판이고요. 오늘 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공판 기일인데 여기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선거 유세 뛰느라 이제 한 2주 동안 재판을 못 갔어요. 그래서 지난 10일, 19일에도 재판이 있었는데
당시에 내가 지금 선대위 출범식해야 된다, 유세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번은 안 갔고 한 번은 오후에 출석을 했으니까 지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네. 왜 아무리 뭐 그 일정이 있다고 해도 재판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일 변경은 어렵다. 나와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네. 안 나오겠다는 요청에 대해서. 근데도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오니까 다음에도 안 나온다면 강제 소환까지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19일에 했습니다. 네. 그 강제 소환 경고 일주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온 것이죠. 네. 근데 뭐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여야가 입장이 갈려요. 아니 선거할 때 이거 지금 바쁜데 재판 연기 안 해주는 재판부가 문제다. 아니다. 재판을 하면 재판부에 일정이 있는데 아무리 뭐 개인 사정이 있어 나와야지. 네네네. 이게 좀 입장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거는 어떻게 좀 보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통계요? 예, 기소가 됐을 때 이제 무죄가 될 확률은 3%대입니다. 네. 3%대. 네. 자, 근데 이재명 대표는 범죄 개수를 우리 법적으로 재수로 하거든요. FC 같은 게 5개예요. 네. 네이버, 두산, 차병원, 푸른위라 다 이게 별개의 범죄입니다. 네. 이걸 실체적 경합범이라 그래요. 이렇게 쪼개면요. 14개에서 15개가 지금 현재 혐의입니다. 기소가 된. 예. 네. 이걸 이재명 대표가 한 개라도 유죄가 나오면 뭐 구속돼 되겠지만 이게 다음 대선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제 핸드폰으로 네. 이게 14개를 0.03으로 무죄 받을 확률을 했더니 에러가 떠요. 이게 슈퍼 컴퓨터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 14개를 다 무죄 받아서 네. 다음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아, 매우 희박하다. 예.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다 되거나 이미 조민 씨가 위조 부분은 넣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잘하면 이게 파기환송되고 어떻게 해서 유재수 감찰 무마를 어떻게 무죄 받으면 집행유예인데 네. 집행유예만 돼도 대선 못 놉니다. 결국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대선에 얼굴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부르는 거는 어떻게? 그거는요. 예. 서초동하고요. 네. 여의도하고는 이게 거리가 멀수록 좋아요. 이게 상권 분립입니다. 서초동 서초동이 여의도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고 네. 국회가 어떻게 가든 재판은 원칙대로 진행하면 이게 법치입니다. 재판 따라서 이게 원칙대로. 뭐 선거라고 봐줘요. 다음 주에도 몇 번 가야 될 겁니다. 좀 답답합니다. 네. 변호사님 변호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니 성남 FC 후원금이 문제가 돼서 뭐 네이버 뭐 A 기업, B 기업, 두산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소가 제기되어 있다고 해서 네. 그거를 하나하나 계산해 가지고 곱하기 0.03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서 이번에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하나가 무죄가 나오면 다른 것들 다 무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0.03 곱해서 계산기 에러 나올 정도면 계산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 계산기는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는 계산기고. 계산도 안 하신 것 같아. 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눌러봤어요. 더 눌러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 재판이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상당히 아침부터 밤까지 일주일에 3번 정도씩 막 이루어지는데 예. 이걸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야 될 도대체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재판을 너무 무리하게 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막 딱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에 맞춰가지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를 해가면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총선 이후로 지금 이렇게- 총선이 4월 10일 날 있고 이분이 당대표인데 네.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재판부가 선거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는 것하고 저희는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굳이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재판은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고 네.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아직까지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까지 다 고려해 가면서 서로가 조정을 하는 거죠. 물론 재판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룰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거를 조화롭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뻔히 당대표로서 정말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뛰어다니는 걸 알면서 네. 너 안 나와? 너 안 나오면 내가 구인이야. 내가 너 구속영장 발부해. 이렇게 말하는 것만야말로 정말 협박에 가까운 거가 되는 그럼 거고요. 재판부가 특별히 뭐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할 리도 없을 아, 그럴 거고. 리가 그건 아닐 없죠. 거 재판부가 하잖아요. 사실 네. 그럴 리는 없지만 네. 그렇게 오해를 받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컨대 그러면서 또 송영길 대표가 저희 1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소나무당? 소나무당의 송영길 네.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저희가 보석해달라고 그렇게 오래 했어요. 지금 거의 4개월 동안 여기 지금 있어요. 네. 그러면 2개월마다 연장을 해가지고 3번까지 연장이 되니까 6개월이면 끝나거든요. 네.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든 안 끝나든. 근데 지금 벌써 4개월 동안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재판은 오래 걸릴 거라고 판사님이 말했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 5월이나 6월 달에는 무조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안 내보내주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야 구속을 안 해놨더니 재판에 참석을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안 내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월 재판장님들께서 네. 좀 총선 상황을 이후로. 조금 크게 좀 보시고 송영길 예. 대표는 4월 11일이나 12일쯤 아마 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 저렇게 될 가능성이 총선 있다는 끝나자마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물론 뭐 원칙은 네.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되고 정치나 선거는 선거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또 이게 이제 어쨌든 재판부도 혹은 검찰도 그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런 상황이면 약간 이제 사정을 참작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근데 지금 이 대장동 재판부를 포함해서 이재명 네. 대표의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네. 정치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눈치도 좀 보는 것 같고. 재판부가요. 예, 또 보수 언론에서 그 동안에 왜 이렇게 재판이 늘어지냐 네.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선거법 재판은 1년 이내에 그럼요. 결론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신속 재판을 해서. 근데 지금 선거법 재판이 1심 결론도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하게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들이 약간의 정치적 압박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그렇다 보면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선거 기간 중에 당 대표가 자꾸 뭐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뭐 좋을 리가 없잖아요.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급적 재판을 좀 미루거나 뭐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게 안 되니까 아마 뭐 불출석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일설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강제 구인을 당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근데 강제 구인을 당하는 네. 모습이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한 마이너스예요. 그 이재명 모습이 대- 예. 나온다면. 네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건 뭐 일각에서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뭐 2주 남았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재판 나오고 나면은 뭐 다음 주에 또 있습니까? 선거 전에 한 번 정도 한 더 번 정도 있다고 더 있다? 하더라고요. 네. 뭐 한 번 좀 더 있으면 나가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내일 재판이 매우 중요해요. 4월 11일 이후에 보석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네. 하는데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은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나니 당신을 풀어줘야 되는 건 맞다. 이게 판사님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풀어주었을 경우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증거 인멸을 할 인멸한다. 것을 네. 걱정한다. 네. 자 그러면 증거 인멸을 할 걱정을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요. 재판부에게. 그럼 보석의 명분이 생기겠죠. 네. 그게 바로 27일 증인신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지금 혐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먹사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후원금을 정치자금으로 뭐 받았다 뭐 이런 네. 얘기거든요. 그와 관련된 중요한 증인이 27일 날 내일 증인 신문을 합니다. 네. 만약에 그 사람의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네. 28일부터가 법정 선거일 시작이거든요. 선거운동 시작일. 그럼 내일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걸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안 해줘야 될 근거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형 확정됐는데도 지금 하시잖아요. 우리 송영길 대표는 1심 아직 재판 진행도 제대로 안 끝난 상태니까 판결도 안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혹시 저 면회는 좀 가보셨어요? 제가 가봤어요. 네. 네, 직접 가봤고 네. 그다음에 그 대표님하고 얘기도 많이 해봤고 네. 이 사건의 법리도 사실 제가 다 따져봤어요. 예. 지금 뭐라고 하세요, 송영길 대표는 안에서? 일단은 그 본인이 나가서 당을 창당해놓고 본인이 나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네. 재판부를 존중은 한다. 그리고 네. 재판부가 걱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누구라도 이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나 무조건 나를 구속시켜라. 잡아가라.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연대해서 시민들 4,500명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서 냈고요. 오늘 저희 비례대표 8인도 네. 저희가 성명서를 내가지고 그쪽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나름 이제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나도 이제 공격력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렇죠. 나도 비판 세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국 대표처럼 우리 소나무당도 좀 잘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아마 안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우리가 너무 내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바람에 너무 늦게 창당이 되어서 네. 이 상황이 좀 이렇게 꼬이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도 생각하고 있고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본인이 네. 조금 정치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판부가 창당
타당했다고 해서 보석 안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원래 다른 그렇게 하면 안 사유가 되죠. 있으니까. 뭐 증거인멸 뭐 이런 거. 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인멸 우려죠. 소나무당은 증거인멸 우려. 이번에 저 총선에서 저 몇 번 당번호 받으셨습니까? 저희 29번입니다. 29번이에요. 아니 원내 인사가 한 명도 없으니까 네. 게다가 가나다라로 하니까 차라리 가가호 이런 당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 소나무당 시일자가 들어가니까 29번이에요. 근데 아. 29번 좋아요. 예, 우리 대표는 이미 구속되어 있다. 29번. 아 이미 구속돼 있다. 예, 29번. 그래서 4번 리스크가 없다. 이게 펜코에서 나오는 자학 밈이고 개그입니까? 아니 그리고 29가 되게 중요한 게 이미 나라를 구했다. 아 이미 구했다. 이미 구속. 자학게 돼요? 29번. 아니 펜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펜코에서. 예. 아 그 커뮤니티에서.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약간 이 재판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지지층이 또 결집하는 그런 거를 조금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 이제 서초동 가기 전에 네. 그 아현역에서 유세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서대문 갑인데 여기 후보자가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 아. 후보로 나온 지역이에요. 여기서 재판 가기 전에 아침 일찍 유세를 하면서 오늘은 내가 가서 재판 가서 할 게 없다. 내가 오늘 그 증인 신문 하는 거 하루 종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검찰 정치를 하는 검찰이 이재명의 손발을 묶고자 나를 이렇게 억지로 재판에 불러내서 나를 써먹는 거다 이렇게 막 메시지를 내니까 또 네. 지지자들이 막 화도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 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저기 네. 두 가지만 재판관 네네. 말씀드리면 우리 로마법의 원칙에 로마법이요? 예 법은 이게 로마에서부터 왔으니까 네. 대한민국이 첫째는요 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자 이대로 이게 재판 가면 대장동 재판 있잖아요. 다음 대선까지 갑니다. 네. 그러면 이게 대혼란이 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음 대선까지 결론이 안 나면 피고인을 대선 후보로 인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난 혼란이 올 거예요. 대통령 뽑고 나서 이게 당선 무효되면 이거 혼란 어떡할 겁니까? 빨리 저는 끝내줘야 된다. 적기에 끝나야 된다. 지금 이게 재판이 뭐 보통 3, 4년 아닙니까? 네.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전부 생업이 바쁜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 이게 제 같은 사람이 재판하는데 나 오늘 그 JTBC 유튜브 나가야 되니까 오늘 재판 못 갑니다. 나 이게 오늘 뭐 어디 YTN 나가야 되니까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누구나 중요한 일은 있다. 예, 자기 직업이 이재명의 직업이 정치예요. 예. 그러면 이게 일반 피고인도 직업이 있어요. 네. 다 국민들도 바쁩니다. 예. 근데 국민들은 두 번 안 가면 구속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지금 대장동 2번 무단, 그다음에 선거법 3번 무단, 5번 무단 빠졌어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국민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판사한테 왜 이재명만 봐주고 우리는 안 봐줘? 이러면 이게 판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로마법 원칙을 얘기하셔서 네. 같은 로마법 원칙으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는데 그럼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한 사건 처분 결과는 왜 안 나와요? 지금까지. 아, 무슨 그거는 로마법 원칙에 따르면 어떤 것 같아? 할 말 없으면 이게 기성정 아니 함을 읊는 게 아니고 그냥 주제에 집중해가 지금 우리 서 변호사가 얘기하신 주제에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니까 아니,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거 대답을 아니에요? 해보세요. 대답을. 넘어갈까요? 예. 네. 아 이거는 저 봐드리겠습니다. 예, 넘어가 달라고 간절히 저 눈빛으로 요구를 하셔서 예,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가볼게요. 넘어간다고 넘어가기 전에 네.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예, 예. 뭐예요? 이 국민의힘이 제가 보니까는 네. 이 선거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중앙선대위에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야? 종북 현수막을 달아라 이렇게 지시를 아, 했어요. 그거 맞아. 더 이상 이 나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 내주지 맙시다. 네. 수도권 후보들이 거부해가지고 이 방침을 폐기했어요. 그랬는데. 수도권 후보들이 거부한 이유는 네. 아니 지금 수도권의 중도 무당층은 대파 한 단위 몇천씩 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한데 네. 무슨 종북 타령이냐 무슨 제2의 건국 전쟁이냐 서정욱은 제발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 넘어갑시다. 요것도 넘어갑니다. 아니 뭐 능구렁이도 아니고 자꾸 넘어가세요. 넘어간다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한 단과 한 뿌리. 아 결국 요겁니다. 예. 아, 저희는 뭐 이거 고려해서 이 순서 잡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이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장르만이 쏘진 않았습니다. 네. 저희는 물었을 뿐인데 자, 어제 이수정 후보가 나와서 한 발언이 일파만파 터지고 있습니다. 파 얘기는 그만하고 싶은데. 아 이게 장르만 여의도에서 했던 얘기입니까? 네, 여기서 한 했네요. 뿌리가? 어제 어제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군요. 하셨습니다. 아 모르셨구나. 특종을 하셨네요. 아 저희가 진짜 특종 많이 특종 많이 해요. 했어요. 특종 많이 해요. 네.
최근 논란이 됐던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파 875원 발언에 네. 대해서 어제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후보가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거 한 단 얘기하는 거 아니다. 한 뿌리 가격 얘기하는 걸 것이다. 이런 네.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목을 좀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기럭지님이 8,750원 보내면서 대파 10당 기부합니다. 한 뿌리 아닙니다. 3,500원이면은 네. 만약에 세 뿌리 들어있으면 한 뿌리가 1,000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서 언급하실 때 제 네, 기억으로는 한 단, 그러니까 1kg 한 단에 875원이라고 아마 그거는 지칭을 하셨던 언급에 걸로, 예. 예, 언급에 어떤 혼란이 있어서 단은 굉장히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시장에 가셔서 한 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안에 수십 뿌리가 들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이제 한 요쯤이 한 단인가에서 875원. 875원. 네. 네.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 네. 뿌리는 아니었죠. 아니 무슨 아, 말씀이세요? 일단은 네, 예, 아니- 그거는 예, 이거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아. 대통령한테 한 단이에요, 한 뿌리예요를 그렇죠. 저희가 정확하게 물어볼까요? 물어봐야 아, 되는 거죠. 대단해요. 그렇기 그래. 때문에 네. 네. 아, 좀 저는 이제 약간 좀 안타까움도 한편으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수정 후보가 저렇게 이제 말씀하시길래 분명히 이제 뭐 뉴스에도 이미 다 나왔고요. 한 단 이렇게 그 가격표가 이미 나왔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누차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단 가격이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당시에 예. 그 매대에 있던 이 가격 그렇죠, 그렇죠. 예, 저기 있었죠. 단이라고 예. 적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수정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이제 한 단 한 뿌리 뭐 이렇게 좀 언급할 때 또 단위를 좀 실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이제 쉴드를 네. 조금 쳐주려고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일파만파 그러니까요. 예 아.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근데 저거 생각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예전에 대통령이 이게 왕자 손바닥에 쓰고 나왔을 때 김용남 전 의원이었나요? 네. 손가락만 씻나 보지 이렇게 말했던 아. 거가 딱 오버랩이 되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사실 좀 아, 들렸습니다. 그건 이제 그 뒷얘기를 좀 그 김영남 후보한테 들었는데 약간은 반 조롱 농담. 반 쉴드 뭐 예, 반 농담 예, 요 정도였대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 건 전혀 아니고 뭐 그렇게 해서 손바닥만 남은 거 아니냐 요 정도 느낌인데 어제 이수정 후보의 이야기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진정성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대통령도 설마 이거 한 단을 875원이라고 생각했겠느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다가 그런 발언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생각이 사실 좀 그 듭니다. 해당 영상을 다시 보면 네. 대통령이 이제 한 단이란 거를 이제 명확히 인지는 하고 계셨던 걸로 그 보여요. 대통령이 그 예. 마트에서 사던 그 장면을 이제 다시 보면 네. 그럼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가 현장 영상 또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그때도 이제 875원이면 여기만 좀 싼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긴 그랬죠. 하십니다. 그 장면도 좀 보고 올게요. 네. 또 지금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5원에 이제 여기 지금 저희 하나로 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먹고 사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대파는 뭐 875원이면 그래도 2,550원. 한참 비쌀 때는 여기 3,100원. 원래는 막 3,900원 했지. 근데 지금 뭐 많이 여기는 뭐 할인만 들어간 거지. 딴 데도 할인해줘 이러면서 이제 현장을 챙긴 건데 네네. 어쨌든 이제 대파 875원 네. 발언이 워낙 또 민생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화제가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네. 이거 제가 먼저 출동하셔야죠. 네. 저는 이게 그 윤 대통령 원래 발언이 왜 문제가 된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가짜 뉴스예요. 우리 황상무 가짜뉴스요? 발언도요. 네. 황상무 발언도 옛날에는 핵칼로 협박도 하고 세무조사도 하고 사주도 구속했는데 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랬거든요. MBC 잘 들어. 근데 이번에는 네. 핵칼만 딱 떼가지고 마치 핵칼 가지고 MBC 협박한 것처럼 가짜뉴스로 백발도 바꿔버렸잖아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서 한 3천 얼마 하는 거 여기 보조금에서 다 알고 있잖아 물가를 정확하게 이게 왜 처음에부터 저는 논란이 됐는지 맥락 자르고 근데 다 앞뒤 자르고 875원으로 잘못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마치 물가도 모르는 장도 안 본 제가 알기로는 윤 대통령이 요리 다 합니다. 김건희 여사보다 요리 더 많이 합니다. 물가 더 잘 알아요. 물가 더 잘 알아요. 대통령이 직접 장을 솔직히 그건 맞죠. 예, 솔직히 이재명 대표는 버카로 다 사가지고 몰라요.
과일도 이게 버카로 2천만 원짜리 사고 사과값을 어떻게 알아요? 다 버카로 샀는데 초밥 샌드위치 다 버카로 샀잖아요. 아, 윤 대통령은- 민주당은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대파가 7천 원까지 갔어요. 네. 지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일단 민주당이 공개한 게 아닙니다. 이게 875원 얘기는 근데 굳이 참모진들이랑 그 뭐 농림부 장관들하고 네, 다 가상한 할 거예요. 때 네. 굳이 그렇게 할인 많이 때려가지고 왜 875원에 그러니까, 했나 저는 왜 그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그냥 한 2, 가격을. 3천 원짜리 해서 아 여기 물가가 그러니까 이게- 비싸군요. 뭐 대책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게 나왔으면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디 현장을 가면은 네. 그 현장에서 심기경호를 해요. 예. 일종의 과잉 심기경호를 네, 하느라고 네, 네, 네. 저걸 한 거죠. 음. 그리고 대통령실도 좀 현실적으로 해라. 음. 그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뭐 지금 물가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그렇지 않다는 않은 식으로 것처럼. 얘기했다 역풍이 지금 세게 불고 있는 거고 이수정 후보는요 굉장히 위기예요 이거. 본인은 해프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로 낙선하는 겁니다. 옛날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안상수 대표였나요 한나라당 보온병 들고 포탄이라 그랬다가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예, 예, 예. 이게 마치 이런 식으로 밈이 되는 거예요. 예. 밈이 돼가지고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수정 후보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전문가고 네. 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인지도 높은 후보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희화되고 네. 밈이 되기 시작하면은 본인은 또 초조해가지고 굉장히 막 이렇게 격해지고 이러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디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수정 후보요? 예, 김준호 후보랑 같이 나와서 하는데 토론을 했죠. 굉장히 네. 격한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토론이었어요. 물론 제가 그분하고 정치적 관점이 달라서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장르만 여의도는 특종을 했지만 이수정 후보는 거의 낙선의 목전까지 간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파 논란이 물론 이제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뭐 선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아주 뭐 시중에 나온 것처럼 대파 가격이 전혀 몰라서 875원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근데 피해 실드를 이게 치려다가 문제는 뭐냐면 아. 대통령이 그 장소에 방문할 때 어떤 뭐 참모들이 그렇게 계획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대파 가격을 875원까지 내려놓은. 낮춰놓고 대통령을 맞이한 그게 사실은 진짜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뭐 대통령의 이 리더십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게 진짜 문제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하신 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예, 그거는 공감합니다. 아 그래요? 오.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참모들이 진짜 문제다. 참모들이 대통령 바보 만들었다. 이런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좀 그렇죠. 있어요. 완전히 벌거벗은 임금님 만든 거예요. 네네네. 본인만 근데- 지금 벌거벗은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심기경호하시는 참모들은 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서 대통령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죠? 참모들 잘 못 뽑았나? 아니면 이제 평소에 어떤 그 대통령이 좀 불편해하실 얘기를 아예 못 하고 그런 걸 최대한 막아야 이제 자신들의 직장이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 뭐 이런 대통령이 것들이 혹시 격려를 계신가요? 잘하시기 때문에 미리 네. 좀 막아선 거예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친하. 그거는 제가 잘 몰라요. 네, 하여튼 뭐 그 참모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이제 예. 우리 선영 변호사도 인정을 좀 하시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제 물가 대책을 원하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저런 발언도 좀 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눈에 들어올 만한 대책이 없다. 뭐 그런 점은 좀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이 네. 대파는 앞으로 총선 네네. 내내 아마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요 정도면 사그라집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인식을 정확하게 보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네. 금방 사그라집니다. 아니 이게 사람들이 나중에 뭘 물어보냐면 대파 쪽파 구분도 못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제는 아, 이제 쪽파까지 갑니까? 쪽파까지 갔다니까요. 지금 네. 대파 가격은 좀 내리고 있는데 예. 쪽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큰일 났네. 아 이번에 파선거네 이번에는. 근데 이 물가는 진짜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자금 어찌 보면 해프닝 같은 것들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도 이제 물가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렇게 물가가 비싸니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인가요? 뭐 이런 거라도 이재명 대표가 또 만들어서 뭐 4인 가구 기준 한 1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게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때 네. 1인당 뭐 얼마씩 해가지고 지원금 4인 같은 가족 거. 예, 지원금 한번 줬을 때 네. 그 지원금이 지원금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 소비 순환이 일어나서 상당히 그 우울한 상황에서 매우 기분이 좋았던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돈 때문에 그런 정책을 계속 쓰지는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네, 네. 전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면서 뭔가 네.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재원 마련이 문제여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가 이게 이제 13조 정도가 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국채를 발행하건 할 수도 있고 뭐 기존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다 내지는 뭐 다른 방식으로 지역 화폐 같은 것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봐서 네.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좀 살펴봤으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좋겠어요. 당시하고 너무 다른 게 네.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약을 하면 그게 정책으로 집행되는 거였어요. 네.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는데 황교안 대표하고 미래통합당이었나요 당시에 반대하다가 이제 선거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실현 가능성은 없어요. 설사 총선을 이겨도 아, 그래요?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가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정책 그 자체로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오를 때는 오히려 돈을 풀면 안 됩니다. 긴축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이 든든한 복지 정책이나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다 대고 이렇게 25만 원 재난지원금 풀려버리면 유동성이 확 늘어나요. 예. 그러면 이건 물가를 더 올리는 겁니다. 네네네. 때문에 인플레이션 파이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어. 선거니까 나올 수 있는 그냥 선심성 정책이에요. 네네. 아니 근데 제가 그렇지 않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얼마 전에 1인당 100만 원 정도씩까지 긴급하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정책을 1인당 100만 원. 네, 1인당 네.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펼쳤는데 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내야 되는 서류도 되게 많고 절차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손 내밀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푼돈이라도 혹은 작은 돈이라도 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빌려주면서 네. 이자를 19%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고리대금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뭐 19만 원, 2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된다면 설마 누가 그거는 하겠어요? 아니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 법정 이자가 있는데 어떻게 19만 원을 그래서 빌려줘요? 제가 그것을 확인을 그때 해봤었고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 있는 안 소장하고 같이 저희 방송에서 다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고 이런 얘기는 하긴 하시지만 실효성이 아니고 위험한 정책이라는 위험하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만큼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네네. 돈이라는 게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아니 그래서 네. 해보긴 해봐야 돼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그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 이를테면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든든한 복지 정책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네. 근데 이렇게 전 국민한테 동일한 액수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네. 물가를 더 자극한다. 물가 관리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정책이에요. 네네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 두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이재명 대표는 이게 왜 선거 때마다 하면 민생이 어렵습니까? 민생이 아주 4년 동안 좋다가 갑자기 선거만 오면 민생이 어렵습니까? 왜 선거 직전에만 돈을 풀까요? 평소에 선거 끝나고 좀 풀면 안 됩니까? 저는 항상 이 선거용 매표용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학 개론 정도는 공부 좀 해야 되잖아요. 경제학 개론 정도는. 네. 근데 제일 황당한 게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대통령 월급 올려주면 그게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이재명의 기본 소득 시리즈. 네. 이게 말이 됩니까? 25만 원씩 13조 풀면요. 물가 오르면요. 이렇게 25만 원보다 더 물가 올라서 피해 볼 겁니다. 지금 이게 경제 목표를 타겟을 잘 잡아야 되는데 네. 말도 안 되는 게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아까 말씀하신 노영희 변호사의 근로자 안심 대출을 아마 예.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1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가 아마 대출 한도고요. 그리고 금리가 연 3.2에서 야, 진짜 너무 비싼데요. 19.9까지 있기는 그거는 있네요. 완전히 고리대금업을 국가가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어요, 진짜. 네. 어떻게 저런 정책이 있을 수가 있어? 20%인가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한계선까지 받는 한계까지 거잖아요. 간 거네요. 네. 그거 언제 한 거예요, 이게? 신청 자격은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네. 언제예요? 시점. 이게 이번이에요. 근데 예. 이게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을 향해서 뭐 경제학 개론도 안 읽어봤다고 얘기하지만 네. 제가 좀 이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선거가 있는 해에 긴축을 하는 정권은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선거 망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저변에서 지금 그 국정에 대한 어떤 이 심판론이 일어나는 이유는 네. 지금 뭐 최상병 사건이나 뭐 이종섭 그 해외 밀반출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이 정부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뭐 R&D 투자도 줄인다 그러고 뭐 카르텔 해체한다 그러고 긴축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자 감세하고 아니 세상에 선거 있는 애에 긴축하는 정권은 처음 봤어요. 이거는 경제학개론이 아니고 정치학개론도 모르는 집단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정부는 약간 이 선거를 앞두고도 긴축을 하는 걸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쇼로 돈 안 푼다. 아, 그게 건전재정한다.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그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도요. 하긴 뭐가 대단해요. 대통령께 돈 풀어야 됩니다. 예. 돈이 곧 표입니다. 아. 근데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후대 세대를 생각하면 빚이 얼마입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선거에 좀 손해 보더라도 해외 순방 에이, 해외 순방 예산 왜 그게 이렇게 아니죠. 늘렸어요? 그분이 네. 그분이 민생 토론한다 그러면서 19군데 다니면서 풀어놓은 돈만 계산해 보시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워낙 세금을 그 기업가들이나 혹은 있는 사람들한테 걷던 것을 전부 다 막아놨기 때문에 56조인가가 빠져서 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쓸 돈이 없다. 아. 빚내서도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빚내서. 아. 근데 빚 안 내잖아요. 아, 지금 지금 책임지는 정치다. 아니 빚 안 내는 거 아니고요. 지금 국채는 늘고 있고요. 세입 예산이 크게 줄어가지고 이 예산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세입 예산이 주는 것도 있지만 네. 감세를 너무해서 세입 기반이 그러니까요. 취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 정부는 경제학 개론도 모르고 정치학 개론도 모르고 그저 그냥 뭐 이 압수수색, 수사, 체포영장 이것만 아는 정권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와 이제 이른바 진보의 기본적인 이제 경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감세를 통해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더 많은 직장들 생기고 그럼 오히려 더 근로자들이 좋아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진보 쪽에서는 그런 뭐 낙수 효과라는 이런 거 없다. 이제는 직접적인 어떤 서민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소비를 좀 해야 전체적인 지역 뭐 상권 이런 것도 좀 살게 되고 결국 그게 이제 전체적인 국가의 부를 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접근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여튼 뭐 그건 이제 가치의 차이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리 잘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번째 뉴스는 디넷 야, 국정조사 요거도 좀, 네. 추진입니다. 심각해 보이던데요. 어떤 예, 뉴스입니까? 그러니까 총선 끝나면 뭐 국회가 뭐 특검의 국정조사에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그 조국혁신단 조국 대표가 그 윤 대통령 관건 선거 이후 국정조사 추진하겠다 앞서 네. 했었잖아요. 하나를 더 하겠대요. 음. 이번에는 디넷 관련 국정조사인데 이 디넷이 뭔지 네. 이거는 조국 대표 입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검찰이 캐비넷에 보관해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에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찰 캐비넷은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넷이 아니라 디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찰이 뭐 압수수색하거나 수사한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다 했잖아요. 네네. 진짜 이제 실물 캐비넷. 근데 이제 요새는 뭐 내부만 같은 뭐 디지털 네. 어떤 서버 같은 보관을 할 텐데 이게 이제 증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의 자료들까지도 보관이 되고 있더라라는 의혹을 그 뉴스버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보도를 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라는 분이 최근에 네. 수사를 받았는데 그 본인의 동의 없이 네. 그 휴대전화를 전체를 이제 복사한 뭐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네. 검찰이 디넷이라고 하는 데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고 네. 하는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 아. 이제 검찰은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규정에 따라서 네. 적법한 수사 관행에 따라서 이 자료를 보관한 것이라서 문제될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조국 대표는 아무리 수사 대상자라고 해도 네.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범위에 있는 그러니까 영장 밖의 범위에 있는 뭐 SNS 대화, 뭐 녹음 파일, 사진, 동영상 이런 건 네. 사적인 건데 이런 걸 검찰이 몰래 보관하고 있는 건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을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예. 예, 국정조사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가 이제 수사를 받을 때 뭐 핸드폰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 예. 여기에 이제 뭐 문자 메시지나 핸드폰에 거의 다 모든 게 있으니까 요걸 이제 그대로 다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서 수사에 필요한 건 필요한 것대로 하고 나머지 원래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즉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죠.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다 복사를 해놔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맞습니다. 뉴스버스 예. 이진동 기자가 자기 핸드폰 맡겨놨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규정을 네. 바꿔버리든지 해서 없애야지 이거 큰일 납니다. 네, 이거 예, 제가 말씀드리면 뭐가 또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제가 그 대장동 재판을 제가 담당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예. 네. 가보면 이게 그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녹취록에 증거 능력이 없다. 정영학 핵에서 녹취록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게 많이 다툽니다. 핸드폰에서 놓은 것도 이게 원본 아니고 조작된 거 아니냐. 짜집기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네. 검찰에서 이제 증거 능력을 입증하려고 원본임을 대조하기 위해서 해난 거지. 이걸 가 사찰하는 게 없고요. 네.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규정에 있어요.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때도 있었어요. 다 누구나 알아요. 이걸 왜 규정을 두습니까? 본인이 할 때는 본인이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할 때 이 규정 바꿔라.
이랬어야죠. 이제 와서 왜 원래 있던 그럽니까? 규정을 이제와 문제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규정에 따른 그러니까 관행이에요. 그 규정을 바꿔야 되고 그 규정을 없애야 돼요. 규정이 근데 모든 법무부 장관 것을 때 왜 안 없애냐면 모든 법무부. 것을 다 규정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데 법무부 네. 장관 때 그랬으면 그 법무부 장관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없애야 되는 예, 거예요. 없애죠. 왜냐하면 저하고 우리 앵커님하고 네. 같이 나눈 사적인 대화 같은 게 있으면은 네. 우리 핸드폰 하나만 가져가면요 그게 천년만에 보관돼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보관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정도로 모든 자료가 다 방대하게 돼 있는데 지금 검찰 주장은 그러면 어때? 그래도 된다고 써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아니, 수 있는 검찰의 일인가요? 주장은 이제 뭐 천년만년은 아니고 재판이 뭐 끝날 대단한 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말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그러니까 재판 관련된 자료와 아닌 자료를 구분을 못 한다는 이제 거죠. 선별할 자기네가. 수가 없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정말 모든 정보를 검찰은 다 다 가지고 볼 있는 수 거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활용하냐 안 하냐를 이제 검찰이 만약에 결정할 수 있다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번에 놓은 게 아니고 해묵은 쟁점이에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니까요. 해묵은 쟁점인데 이게.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국정감사 또 본인이 장관 때 없앴으면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지금 정치적이다.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없애는 건 괜찮아요? 예, 나는 찬성합니다. 없애라고 하죠. 그 본인이 안 없애놨고 이제 와서 국정감사하고 엄청나게 띄우려는 이게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 법 바꾸면 되지 국정조사할 건 아니다. 예, 본인이 장관 때 바꿀 수 있었던 일단 규정이거든요. 현상은 확인해야 되니까 국정조사는 하고 규정도 바꾸고 이렇게 가야죠. 아, 이 현상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변호사들은. 본인이 항상 이게 장- 제 입회하면 다 알아요. 본인이 장관일 때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알아, 이거는 변호사 다 아는데. 본인은 딴 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서 요거는 그럼 뭐 크게 이견들이 별로 없으시겠군요. 아니 근데 이거 네. 위험하죠. 없애야 돼요. 저는 그거 굉장히 네, 위험하다고 예. 보고 그러니까 위험할 것 같아요. 검찰이 스스로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네. 다른 범죄 수사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한테 못 줍니다. 예. 저는 100%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 특히 이 특수사를 했던 검찰들이 했던 행태를 보면 그래서 이건 원천적 차단을 해야지 지금 현재 이대로 제도가 방치돼 있다면 굉장히 네. 위험해요 이거.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검찰에서 뭐 A라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B라는 뭐 새로운 혐의에 관련된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도 이건 재판에서 하면 안 되죠. 활용 못 하잖아요. 네, 활용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빌미로 해서 별도로 기소를 해가지고 그 증거에서 나왔다 이런 말은 못 하고 마치 다른 방식으로 이걸 인지한 것처럼. 적법하게 수집한 것처럼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 특히 특수수사하는 검찰들이 인디안 기후제식 수사를 하는 거 맞잖아요. 뭐가 나올 때까지 털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도 네.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 본인의 입증된 혐의와 무관하게 어찌됐든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뭐 하여튼 뭐가 나올 때까지 터는 방식의 수사를 그런 수사의 달인이 이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어떤 제도나 이런 시스템이 그런 수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네. 그런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이 잘 몰랐던 그 사각지대에 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개선이 돼야죠. 그리고 이거는. 조국 장관 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뭐 조국 장관이 자기 있을 때 있었던 규정이다 말하는데 한 달 정도밖에 못 하지 않았어요, 장관? 그래서 몰랐을 수 있다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오면 안 돼요. 민정수석도 했죠. 네. 민정수석 때 몰랐을 법대 거예요. 교수였는데. 근데 요거는 그러면 뭐 이른바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이나 뭐 이 사람들은 다 원래 알고 있었어요. 포렌식 입회를 하니까 저희 다 알죠. 입회를 하면은 예. 아는데 아.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는 게 네.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웁니다. 검찰은 그렇게 얘기를 검찰이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 그 말을 우리가 안 믿죠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아, 그 그래서 무슨 확인서 같은 것도 쓰잖아요. 하긴 써요. 네, 뭐 이렇게 써요. 폐기합니다. 네. 아. 하지만 네. 실제 폐기했는지 모르죠. 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우리가 거고. 모르죠. 예. 네. 요거는 좀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서정 변호사도 뭐 같이 공감을 하셨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이거 활용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그죠? 네. 대책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5번째 뉴스입니다. 의료계 중재가 정치쇼 물음표 이렇게 달았습니다. 원래 어제가 굉장히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공의 면허 정지 전 의견 제출 마감일이었고 네. 이제 넘어가면 이제 계속 면허 정지 되고 뭐 이런 날이었는데 그리고 그럼 교수들은 뭐 사직서 내겠다 이랬던 날이었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그제죠 24일에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위원장 등을 만나서 내가 이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내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의과대학 교수협회 위원장과 면담도 하고 소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시간 뒤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서 유연한 처리 방안 모색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 또 실제로 의료원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의대와 병원 비대위층
측에서도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일단 잠정 조치하면서 좀 대화를 이어가겠다 이런 피드백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상황을 두고 이제 야당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 라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왜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냐면 지금 도저히 의료계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이 상황이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네. 한마디로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사 역할로 나설 것이다. 아, 예상했다. 예, 그러니까 아. 이제 일종의 약속 대련이다. 아, 구국의 정치 영웅처럼. 쇼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일주일 전인가 네. 했어. 지난 19일에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뭐 이거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뭐 네. 의대 정원을 뭐 얼마나 줄이겠다는 건지 늘리겠다는 건지 별도의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동훈이 나와서 모양새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쇼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네. 그런 쇼를 해도 예. 지금 당사자들인 의대 그 교수들이나 전공의들은 수용할 수 없는 거고 막상 오늘 줄사표를 네, 내고 국민들도 있죠. 문제 해결이라고 느끼지 않잖아요. 네네. 그 문제 핵심은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공감대가 상당수 있었는데 네. 그걸 2,000명으로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하고 동의도 안 하고 이미 이제 학교별로 증원 할당 숫자까지 다 발표를 네네.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해보자라는 건 뭐 전공의들 면허 정지나 처벌이나 이런 걸 좀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약간 쇼하고 있는 거고 지금 어제 뭐 그래서 의대 교수들이 줄사표 냈어요. 오늘도 네. 마저 또 줄사표 낼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대화해봐야 그냥 평행선만 달릴 거고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서 한 얘기는 5월 달까지 끝내겠다. 예. 뭐 더 강경해졌어요. 5월 달까지 끝내겠다. 이거는 대화하자 그래놓고 뺨 때리는 거죠. 네네네. 더 당사자들은 분노할 거고 환자들이나 국민들은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네. 제가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 대파값도 그렇고 의대 정원도 그렇고 이종섭 문제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이 지금 이 선거 국면에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짓고 있어요. 해결하는 게 하나가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아프면 네. 안 된다. 아,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말자입니다. 병원 관리를 만들자. 국민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쇼나 업무를 많이 해본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게 쇼로 보이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 이게 약속되는 쇼 아닙니다. 아. 윤석열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순수한 분이에요. 쇼 이런 거 잘 몰라요. 아, 순수한 분들이에요. 아마 이게 이준석 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이게 워낙 정치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쇼 업무 이런 걸 가짜뉴스 약속대로 했는지 몰라도 네. 이거는 그냥 이게 약속되는 쇼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쇼를 하려면 이게 의사 단체하고도 합의가 돼야 쇼가 딱 멋있게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게 갈등이 크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상당히 악재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쇼를 합니까? 아니, 제발. 진짜 이게 해결 차원에서 나선 거지 중재를 쇼는 실패한 아니다. 쇼, 제발 실패한 쇼, 쇼라도 실패한 하는 쇼. 유능함을 좀 보였으면 잘 좋겠는데 못하니까. 순수한 게 실패한 아니고 무능한 거라니까 지금.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 네. 이슈는 도대체 어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지점은 어딘 거예요? 이제 대통령실 입장은 이 증원 숫자 가지고서는 사과를 양보 먼저 없다는 하고.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 취소해야 돼요. 지금 의대 증원 계획 발표한 거를 아. 저게요.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들은 이 증원 해당 사항이 없고 없죠. 지방 의대들 예. 수도권부터 증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일부 지방에 있는 의대는 현재 증원의 4배 가량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정원에 네네. 그 늘어난 증원 늘어난 네. 이 정원을 감당할 수 있는 교수 인력도 없습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이나 전공의 협의회에서도 네. 한 명도 증원 못 하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 증원 계획을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적정하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자라는 건데 2,000명을 그냥 정해놨어요. 네. 그리고 학교별로 할당을 때린 거야. 그 학교별로 그렇게 어디는 몇 명 증원하고 어디는 몇 명 네네. 증원하고 그 근거가 뭔지도 없어요. 이런 개혁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근데 아무리 지금- 무식해도 네. 그렇지. 네. 뭐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그 의사협회에 대한 또 국민들의 약간 불신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20년 정도를 이렇게 한 명도 안 늘리고 정부가 좀 늘리려고 할 때마다 뭐 강력한 반발을 하면서 오히려 뭐 좀 줄은 상태로 현재까지 제가 아는 이렇게 선에서 왔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500명 플러스 알파 정도의 그 증원안에 대해서 네. 수용의 의사가 있어요. 의료계에서는 네, 의료계 수용의 의사가 지난 있고. 정부 때 네. 원래 그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문재인 그걸 정부 때 반대했었죠. 못했죠. 네. 그렇죠. 지난 정부 때 그 안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는데 네. 지금은 그때보다 어. 그 직역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졌기 예.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가 있고 그럼 논의의 출발점을 거기서 가져가야 되는 이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 국민분들 아마 보수 쪽 지지하신 분들일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은 야, 정부가 2,000명이라도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으니까 이제 와서 의사들도 뭐 한 4,50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안 그랬
그랬으면 또 한 명도 안 늘리고 갔을 거다라고 아니, 이제 하신 저 분들도 댓글에 있더라고요. 서변 네네. 말 시키라는 댓글도 올라오니까 얘기 좀 해봐요. 지금 이제 기다리셨어요. 지금요. 네. 지금 우리가 요금 올릴 때도 매년 물가 상승만큼 매년 올리면요. 네네. 조금씩 올리면 돼요. 네. 그런데 20년 만에 요금 올리면요. 보통 이게 2배, 3배 올립니다. 요금 올릴 때도. 네. 그러니까 의대 정원도 이게 필요에 따라 조금씩 정원됐으면 문제 없을 텐데 20년 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대폭 간 거는 맞고요. 아마 저도 근데 0명에서 2,000명 사이에 답이 있는 거죠. 2,000명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고 한쪽이 패배하면 그 부작용이 큽니다. 저는 한 1,000 정도 중간에서 적절한 게 타협이 노는 게 맞다고. 저 댓글 중에 하나가 네.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댓글 하나가 있었어요. 2,000명이 왜 나왔냐 물어보니까 천공이 2,000을 지나가다 생각해냈다. 아, 경기도 이천 지나가다가 네, 에이 또 너무 희화시키지 말고. 아니 댓글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댓글에. 이천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거죠. 진짜 이거는 댓글에 그렇게 나왔어요. 정부 지금. 여당에서 빨리 좀 뭐 네. 중재를 하든 뭐 진짜 뭐 쇼를 하든 뭐를 하든이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그럼요. 이게 왜냐면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사실 굉장히 국민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이슈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 긍정 평가 사유 중에서도 이제 의료 개혁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이슈였는데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부의 협상 능력을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 사태를 이렇게 길게 끌어가느냐. 네. 오히려 부정 평가의 요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선거에 그 굉장히 약재인데. 예, 맞습니다. 새로운 예. 미래에서 지난주에 어.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도 하고 네. 광화문 광장에서 어제는 플래시몹도 하고 네. 서울대병원 앞에서 피켓 들고 1인 시위도 했는데 서울대병원 앞에서 1인 시위할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나 네. 환자 가족들은 네. 불안한 거야. 네. 더군다나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는 환자들 네. 그리고 장기 이제 뭐 암 치료나 이런 걸 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약간 병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 환자 생명을 가지고 치킨 게임 하듯이 네. 정부도 이 의료진도 의사들도 하면 안 되는데 정부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의대별로 쫙 쪼개가지고 어디는 몇 명, 어디는 몇 명 이거를 무슨 근거가 없어. 그게 왜 새로운 여기 몇 미래는 명이야 그러면 되는지. 의대 정원에 대해서 입장이 뭐예요? 예? 새로운 미래. 저희는 의료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의료 대타협. 네, 거기서 이제 협의를 하자. 네. 그리고 500명 플러스 알파라는 네. 당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500명 플러스 알파 그걸 정도 가지고 논의를 증원. 해보고 네. 그리고 의사를 늘린다면은 사실은 지역 의사제를 실시를 해야 돼요. 아, 지역 의사. 지역 의대부터 늘리고 네. 그 의대를 졸업하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지역 의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로. 그런 의무 규정을 네. 만들고 이런 등등의 중재안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런 거 제시했는데 네. 지금 이 정부는 마치 이 정부 임기 내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업을 달성한다는 듯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래 가지고 지금 이 되지도 않고 네. 지금 밀어붙인 대로 되지도 않고 총선은 총선대로 박살나고 그럼 어떻게 하려 그럽니까? 네. 혹시 소나무당은 요 부분은 입장이 있습니까? 저희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식이고 자기 멋대로식의 이런 운영이 이 사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그 소나무당의 지역구 후보로 나오신 분 중에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이 있잖아요. 아, 최대집 후보가 지역구에 나오고. 네, 그분이 목포에서 소나무당의 이 당 그 번호 8번을 달고 나오는데 네. 그분이 아, 지역은 8번이에요? 네, 지역 번호 8 저희가 항상 뒤로 밀려요, 번호가. 근데 어쨌든 그분이 주장하는 게 네.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네. 실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네. 실제 그 당사자인 의사들하고 얘기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린 2,000명 정해놨어. 니네 10명 줄게. 니네 50명 줄게.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민법에서도요. 이 법에서도요. 어떤 사람에게 용역을 맡기거나 일을 하게끔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네. 사람이 싫다는 걸 억지로 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 당사자가 사실. 예, 예, 예.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때 자기가 너무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하고 왜 이게 필요한지 서로 간에 양해가 돼가지고 네.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해달라는 것뿐이지 의사들이 뭐 의대 증언을 전혀 안 하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건에서는 대통령이 그동안에 해왔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의 그 자신의 과오를 용서를 빌고 네. 사과를 하고 다시 그냥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네. 아까 말씀하신 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올릴 것인지 어떤 식으로 증언해서 어떻게 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인지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살짝 보고 네, 짧게 끝낼까요? 마지막 네. 주제 보겠습니다. 갭 투기 의혹 또 있다입니다. 자, 민주당이 부동산 갭 투기 의혹으로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를 했죠. 네. 근데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영선만 문제가 아니다.
이제 민주당의 갭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가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제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를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54억 원을 대출해서 이른바 영끌비투 상가 두 채를 사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어요. 비서관 재직 중에 예, 그래서 아. 이제 임명된 지 석 달 만에 네. 이제 물러나는 아.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네. 여전히 그 투기 의혹이 있던 상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네. 또 다른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 충남 천안갑 민주당의 문진석 후보 역시 상가 4채에 대한 투기 의혹 제기가 된 상황. 네. 그런데 이제 문 후보 측은 정치하기 전에 산 거다. 뭐 투기할 목적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용인갑의 이상식 후보 배우자 재산이 5년간 50억이 늘었는데 뭐 세금은 1,800만 원만 납부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 갭 투기 플러스 여러 가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있는 후보들이 더 있다.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그렇습니다. 야, 5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 원이 늘었군요. 네. 이 재산 잘 늘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배우자- 정치하시는 분들 가운데. 배우자 재산만 는 게 아니라 본인 재산도 늘었어요. 본인 재산이 28억이었는데 74억이 됐고 예. 배우자 재산이 10억이었는데 59억이 된 어떻게 거죠. 이렇게 네. 재테크를 야, 잘하시지?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새로운 양상이에요. 네. 보통 이게 이제 국무위원 청문회 할 때나 네. 이렇게 이제 재산 형성과 예.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나 논란이 커지는데 이번에 이제 뭐 공천을 워낙 서두르다 보니까 네. 사전 검증이 좀 부실했던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여야가 좀 치열하게 뭐 네. 다투다 보니까는 상대 후보들의 재산 형성, 뭐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는 당에다가 공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분 집이 10채던데 네. 상가하고 비슷해라고 네. 아니 아파트하고 비슷해라고. 근데 갭 투기가 확실하잖아요. 그 38억을 신고했는데 37억이 빚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직하게 신고했으면 아마 공천에 걸러졌겠죠. 네. 왜냐하면 투기성 다주택 보유는 원천 배제 사유라고 민주당 당원에 돼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네. 언론에 취재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취재가 들어가니까 민주당에서 그때서야 발견하고 공천 취소. 네, 공천 취소를 한 것 같고 네. 다른 분들 논란이 된 분들이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좀 문제라고 보는 분은 이 김기표 후보예요. 네. 네. 왜냐하면 이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압니다. 당시에 반부패 부서관 된 지 몇 달 만에 요 마곡동에 있는 상가를 50몇 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산 것 때문에 논란이 커져서 사실 경질성 사퇴를 했어요. 예. 대출 50몇 억이 다 투기 논란으로 어우가. 경질이라고 나옵니다. 네, 사실상 네, 경질이라고 네. 그때. 근데 이분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 대장동 변호사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그래도 대단한 게 민주당은 그래도 이렇게 걸러내고 공천 취소도 하고 그러는데 네. 국민의힘은 어때요? 그런 여기 원래 분들이 투기 많아요? 정당인데 뭐 원래 투기 정당이 양평 땅 뭐 이게 민주당의 원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동산 투기 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워낙 강하게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자기 당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크게 이게 제가 아니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은 김기표 원래 그래요. 약간 이렇게 돼버리고 김기표 후보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네. 당시에서 논란이 커져가지고 이분이 그 이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있는 임야 이거를 팔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실제 판 걸로 나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진짜 판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차명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판다고 팔았는데 판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흔적들이 등기부등본에 아,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네. 2차로 이게 논란이 커질 대목이 있어요. 김기표 후보 같은 아니 경우에. 그리고 정말 국민의힘의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도 네. 80년 아버지가 맹지를 사가지고 뭐 7억인가 차액을 넘기고 뭐 이런 게 지금 있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후보들의 문제가 아닌가. 특히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궁금해요. 이영선 그다음에 이 김기표요. 네. 이거 금방 걸러냅니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만 와도요. 네. 세금을 내기 때문에 등기된 부동산은요. 네. 금방 알아냅니다. 네. 이걸 검증 못할까요? 저는 안 했다 봐요. 왜냐? 이영선은 이제 김혜경, 이재명의 변호인이었어요. 옛날에 낙상 사고 네티즌들 고소할 때 대리인이 이영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김기표 이분은 김용의 변호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증을 안 한 거지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돈 중에요. 네. 옛날에 노웅래가 장롱에 3억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장롱에 있는 돈 가지고 그 배모씨 시켜가서 입금해가 경선 기타금 냈잖아요. 이렇게 장롱에 있는 현금은 속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장롱에 있는 현금은. 근데 부동산은 못 속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검증을 저는 안 하고 이렇게 대장동 변호사 봐줬다. 쉽게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안 했다. 이거는 제가 해도 우리 변호사 사무실 해도 네. 부동산은요 내역을 이렇게 바로 뛸 수가 있고 네. 부동산이 한 10개 정도 있고 그러면 금방 소명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아니 있습니까? 제 공장이. 질문은 국민의힘당은 국민의힘 어떠냐고요? 국민의힘은 이런 게 없어요. 아, 제가 질문할게요. 없다고. 좀 아까 논란이 됐던 875원 대파 한 풀이 이수정 교수가 오늘 아침에 방송 토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네. 걸 들어봤더니 상대 후보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네. 강남에 서울에 서초동 뭐 어디 등등 해서 집이 네. 한 4채쯤 되는 것 같고 누가요? 이수정 후보가요. 이수정 본인과 후보가. 남편이 포함한 그래요? 게. 네. 그다음에 상가 뭐 등등 해가지고 네. 신고 재산이 90억, 80몇 억이 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집이 몇 채까지 공천을 받을 수 80몇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없죠, 그런 기준.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대답을 하게 아니 돼요. 이원모 후보는 이게 상가가 60채입니다. 근데 자생병원에 딸이 상속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정당하게 벌거나 상속 세금 내고 네. 상속 받은 정당 이런 거는 이게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안 되고 네. 다만 이제 37억 빚내가 38억 이게 뭡니까? 그거는 이런 좀-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 지금 그거는 좀 먹고 야.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아니 상가 60채라니. 돈이 많아서 상속받은 원래 돈이 그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10채건 60채건 그냥 투기를 부자가 하건 죄는 뭐라건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면 부자가 무죄고 죄는 아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돈좀 얘기네. 벌어보겠다고 하면 안 되고 돈이 많으면 괜찮고. 네. 아. 그렇게 투기의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한 애매하네, 건 있죠. 이상하네. 어디까지가 투기고 어디까지가 투자인지 뭐 잘 알아보고 뭐 적정한 순에서 하면 이게 투자라고 하고 뭐 그거 넘어가면 투기라는데 사실 그것도 뭐 적정한 선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굉장히 좀 다른 거니까. 아니, 투기 얘기 아니, 말고 말이 안 요거 돼. 마지막으로 말이 안 잠깐만 되잖아요, 할게요. 지금. 네. 민주당에서 또 자진 사퇴한 후보가 있죠.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성범죄자 변호 네. 한 것 때문에 이제 뭐 2차 가해 의혹도 있고 해서 사퇴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도 성범죄자 변호하는 후보들이 있다. 그렇죠, 이들은 많겠죠. 왜 공천 취소를 안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뭐 대전판 도가니 사건 변호인 조수연 조수연. 후보, 네 그다음에 뭐 김상욱, 음. 구자령, 유영아 변호사까지 이제 네. 공천 철회하라 이렇게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부분은 이거 어떻게 요거 제가 생각하세요? 방어하면요. 예. 제가 이게 그 성폭행 가해자를 제가 변호한 거하고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한 게 똑같습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이게 그분은 민변으로서 여성의 피해자라움을 계속 비판했고 민변의 활동이 인권이라면서 여성을 한다는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블로그에 다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2차 가해거든요. 저는 평소에 은행이 위선 아닙니까? 위선. 평소에 민변하는 게 얼마나 우리 약자들, 여성들, 피해자들 한다 하면서 돈 되는 가해자마다 변호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봐야 돼요. 아, 겉모습 그건 그렇지, 돈 되는- 얘기하는 것과 이제 실제 행동이 너무 달랐다. 그냥 돈 되는 가해자를 변호한 게 아니라 그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남자여서 그냥 가해자 변호를 한 건데 제가 보기에도 그 변호 자체는 변호인이 변호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건 아니고 이제 내용이 조금 네. 받아들이기 적절치 어려운 않았다. 부분들이 네.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맞는 것 조수진 같습니다. 변호사의 경우에. 네, 근데 예. 조수연 변호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 그건 좀 파보면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덕적 도가니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사건하고 거예요.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은 워낙에 뭐 그러려니? 보수 정당이고 그다음에 투기 정당이고 부자 정당이고 이러니까는 뭐 그런 잣대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기준이 좀 거고. 낮아졌군요. 근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 얘기에 한 얘기는 제가 동의해요. 네. 서정욱 변호사는 위선은 없어요. 투명해요, 그냥 확신범이야. 아 그래요? 아주 투명한 분 우리 서정욱 변호사. 일단 뭐 오늘도 굉장히 매운맛으로 몇몇 코너에서는 굉장히 아마 나중에 또 뉴스가 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요 아름다운 조합으로 저희가 다음 주에도 한번 매운맛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후회 없으시죠? 예, 할 말 다 했습니다.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럼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셨어요? 예, 요 앵커님하고 정리해 준 것도 기자 많이 배웠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